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학생 국회 모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국회 모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모의 대통령 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는 대학생 국회 모의 대선 선거 구정에 따라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전에 추첨해주신 순서대로 앉아 계십니다. 네, 제 왼쪽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4번 박진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박진원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박종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민입니다. 네, 기호 3번 김재광 후보입니다. 기호 3번 김재광입니다. 네, 기호 2번 신성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국회 모의 대통령 선거 후보 기호 2번 신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호 5번 서한솔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학생 국회 모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듣고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지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후에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학생 국회 모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들에게 기조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박진원 후보자부터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박진원 후보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를 약속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종민 후보 기조 연설입니다. 네, 먼저 연설에 앞서 국토방위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호국 영령들께 누추하게나마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셨기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고결과 숭고가 영원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은 이를 제1의 원칙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명나는 정책이나 그런 비전보다는 국민을 긍휼히 여기는 어진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 그대로 원칙과 신뢰, 그리고 공정과 투명, 그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강운을 아우르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재광 후보 기조 연설입니다.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3가지 약속드릴 공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 국내 모두 안전한 한국을 만들겠다. 둘째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부분에서 청렴한 한국을 만들겠다. 셋째는 자주적인 한국을 만들겠다입니다. 제가 꼭 약속드릴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성준 후보 기조 연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국회 모의 대통령 선거 후보 기호 2번 신성준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 기호 2번 신성준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도 살리겠습니다.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정의롭고 깨끗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 글로벌 대한민국, 스마트한 대한민국, 내일의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곤약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준은 곤약을 잘 지키며
국정 운영에 손실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한솔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후보 기호 5번 서한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불신받는 국회, 그리고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교와 안보입니다.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겠습니다. 남북 평화협의체를 가동하고 그리고 현재 개정되어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정례화, 상설화하는 접촉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과거사 반성을 제대로 하는 일본이 있다면 평화외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불평등한 한미 소파를 바로잡고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화합을 통해 국회가 다시 한번 화합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민생 현장과 국회입니다. 이제는 혐오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9대 대통령 선거 JTBC 후보자 토론회에서 손석희 사장님이 했던 질문과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서 자신의 리더십이 누구와 가장 닮았는지, 닮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한 분만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답변은 박진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리더십은 해보기나 해봤어? 라는 말로 유명하시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이바지하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님의 리더십을 닮았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정주영 회장님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우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일들도 해보기나 해봤어? 라는 말 한마디로 함께하는 동료들을 설득을 시켰고 매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그 도전적인 마인드가 저를 성장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종민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주의 최후의 고르는 10개여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남들에게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언제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고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듣고 멀리 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냄새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광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조선시대 김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육은 그 대동법 실수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주장을 효정이 국벌론을 주장하면서 세액을 늘리고 싶어 했을 때 이를 주장하면서 대동법을 통해서 민생의 안전을 신경 썼던 아주 절개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 실시 이후 우리 그 수공업과 상업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화폐 유통도 촉진시켰고 교환 경제 체제로 전환되어 종래의 신분 질서가 완화하는 영향도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김육을 본받아 국민 민생을 위해 강경하게 주장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신성준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서 저의 리더십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역사 인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시고 독립유권자이신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겸 독립유권자이십니다. 이유는 김구 대통령 겸 독립유권자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이시고 대한민국을 잘 공부하시려고 애쓰신 분이시고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저의 리더십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한솔 후보 답변하기 전에 김재광 후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거든요.
다음부터 이제 답변이나 이제 주도권 토론 때 조금만 이제 크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한솔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제의 국권 침탈 속에서도 나라의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이끌어온 영운영 선생님과 같은 대한민국 민주독립 열사를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개혁과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열망이 제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원 기술자가 되려 했으나 일본 소유로 넘어가자 포기하고 다양한 영역에 있어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한 여운영 선생님. 현충일과 역사적 기념일을 맞아 그 뜻과 넋을 기리며 그 정신, 그 담대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토론입니다. 각 후보께 10분 동안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공약과 정책을 대학생 국회의원님께서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이제 답변 시간까지 이제 10분에서 이제 체감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순서에 의해 박진원 후보자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먼저 김재강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재강 후보님의 공약 중에 행복가족부 관련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행복가족부로 바꾼다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행복가족부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존 여성 파트의 업무는 어떠한 부서가 처리하는지, 그리고 여성계의 반발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행복가족부로 형성하는 것은 우선 여성가족부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 이름으로서는 이게 양성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한국 표기로서는 그 여성의 뜻만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성별의 그런 중요한 그런 부처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그 평등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우선 명칭을 그렇게 행복가족부로 변경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여성계의 그 반발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행복가족부라고 바꿨다고 해서 그 여성부에서 이렇게 있었던 여성들이 과연 여기서 막 엄청난 반발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는 똑같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명칭만 변경. 네. 그러면은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산하기관이 많고, 일단 권한이나 업무는 같고, 하지만 산하기관은 많고, 그렇다면 좀 더 실질적으로 복지 정책을 하는데 굳이 이거 이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지, 차라리 이름을 바꾸는데 드리는 재정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노력 대신에 조금 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하는데 힘을 쓰는 게 어떠신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름을 이렇게 변경하였던 것은 우선 요새 남성과 여성 이렇게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여성가족부를 보고 엄청 많은 비판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성들도 이런 여성가족부에 불만이 있는데, 여성가족부도 필요한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왜 여성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기구를 만들었냐 이거인데, 일시적으로 행복가족부로 명칭을 이렇게 변경을 한 후 업무는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명칭만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보 부분에서 신무기 개발이 있습니다. 네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신무기는 어떠한 무기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발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무기 개발은 방산비리와 연계하면은 방산비리 척결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가 사라져야지 비로소 한국식 신무기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방산 비리가 해결이 돼야 우선 국내 신무기가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게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방산 비리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개발한다 이렇게 하는 논리는 약간 좀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국내 식무기 개발을 하려는 목적은 우선 우리가 튼튼한 안보가 구축이 돼야 우리가 앞에 있는 북한과 평화 통일을 할 때 좀 더 저희가 유리한 입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무기에 의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나라에서 이 안보가 지금 튼튼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저번에 미사일 발사했던 것도 그렇고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미사일을 직접 개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것을 해주면 우리나라 안보를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좀 우리나라 안보가 다시 튼튼해지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해서 말했던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국내 기술로 만든 현무, 네. 천마 등과 같은 대공 미사일 같은 거는 현재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그닥 효력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 현무가 지금 개발되고 있긴 하는데 저는 좀 더 많은 그런 사드와 같은 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만들 수 있었다면 우리가 굳이 미국의 무기를 이렇게 수입하지 않고 또 이렇게 무역 갈등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약간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것을 다른 나라의 무기로 대처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신무기를 직접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이 적국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좀 더 튼튼해진다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내세운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드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사드 이상의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발을 했죠. 네. 그 사드 무기를 어느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잠시 그 사회자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절반 가지고 계신 그 시간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너무 이제 한 후보에게만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후보님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똑같이 저희 사드도 성주에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는 안보 같은 문제에서는 저희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모두 다 협조해야 될 상황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발을 우선순위 정해서 거기서 제일 적합한 지역에 있다고 저는 채택하려고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서 반대를 심하게 하시면 보상을 해준다는 등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저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 많이 관심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먼저 물어볼 걸 그랬는데 다른 후보들에게 물어볼 거였으면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숙제인 통일을 위한 한 발짝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북한 군인의 민간인 피살 관련 및 이에 대한 같은 사례 발생 시 대처 방안 그리고 또 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관광을 또다시 폐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금강산 관광 개발을 한다는 것은 우선 이제 남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분단에서 서로 알지 못했던 그 점을 이제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금강산 관광인데요. 만약에 저번에 이야기하셨던 그 피의자 그분이 살인 그 사건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좀 더 금강산 같은 부분에 그런 적정 지역에 이제 저희가 좀 더 경계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경계를 강하지 않은 선에서는
저희 민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도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종민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한살 의원님께 질문 한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정치 자치 분권과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들을 내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방의회 그리고 비례대표의원 및 그 의석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라고 이렇게 기술하셨습니다. 혹시 이 제도가 혹시 하향식 밀시의 공천이 될 우려가 조금 이해가 개선 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타결하고 어떻게 타파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떻게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입장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약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하향식 공천을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역구던 비례대표의원은 출마를 했을 때 그것을 보통 이제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뭐 정당의 당원이나 당규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관위에도 제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는 지금의 제도나 어떤 규정이 좀 아쉽다고 보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나 정치를 참여했을 때 좀 더 제도가 완화되고 보완이 된다면 저는 그 기능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외교 국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남북 연락 사무소 그리고 금강산 남북교류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시작전권이라고 또 이제 여기에 좀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이런 정책을 구성한 그런 동기가 북한과의 그런 아직 대립되고 있는 그런 군사적 긴장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정책을 통해서 혹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 공약대로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핵을 포기한다기보다 그들이 원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을 주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현금성으로 이루어지는 대북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면서 핵 포기, 핵 폐기를 우리나라는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나라 어떤 안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맞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락사무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수뇌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하려고 만든 곳이지 이것을 어떤 정쟁의 요소로 삼으려고 만든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김진원 후보님께 네, 박진원 후보입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후보 토론회에서 약간의 긴장을 더 좀 늦춰주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좀 6번 정책에 보시면 이게 한민족의 마지막 숙제인 통일인 한반도를 이룩하기 모든 역량을 다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같은 맥락이지만 혹시 통일을 할 때 우리도 그런 염두를 해두고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고 이제 대통령의 임무에도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제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좋은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독과 서독. 최근에 통일을 이루었던 동독과 서독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에는 비록 장벽은 있었습니다. 38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교류를 하였습니다.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문화 간의 격차를 줄이고 조금 더 격차를 줄여서 어느 순간 이제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독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가서 교류를 한다든지 진짜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또 북한에 있는 냉면을 진짜 먹으러 갈 수 있다든지 하지만 일종의 규제는 두겠습니다. 하루에
대략 6시간, 7시간 정도 북한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차츰 경계를 줄이고 서로 격차를 줄이고 나서 하나된 통일을 이룩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추후 통일이 됐을 때 또다시 일어나는 지금의 이념 분쟁이나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또 이제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네. 혹시 한 30년 전부터 우리 경기도 분도를 하자. 네. 뭐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경기도 분도라. 혹시 제가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경기도를 이제 서울 기점으로 했을 때 네. 경기 북도와 남도를 나누자. 최근에 이재명 지사께서 네. 또 이제 그럴 필요가 있지만 지금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이유가 경기 남도에 비해서 경기 북부 지역이 많이 소외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30년 전부터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경기도 분도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분도가 필요합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38선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많이 산업이나 상권 같은 게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는 대전, 위로는 서울과 맞닿아 있으면서 상권이나 그러한 거주 지역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분도를 한다는 게 맞지만 만약에 분도를 하면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야, 너 분도 살잖아. 너 경기도 아니야. 야, 너 분도 사는데 왜 경기도라고 말해? 우리 딸은 경기도야. 구분 좀 잘해. 이러한 또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지. 그러면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이 생겨나고 또 다른 지역 갈등이 생겨나서 갈등이 갈등을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김재강 후보님께 또 질문을 또 두 가지씩 드리겠는데요. 뭐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뭐 누구를 뭐 죽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그냥 단지 궁금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학생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납득이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회 부조리 차단이라는 정책 면에서 3번에 보시면 이제 청문회 할 때 네. 국회 자격 미달 후보자는 임명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이게 청문회라고 이제 뭐 네, 다양한 뭐 공직자들이 있겠지만 뭐 청와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를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제 청문회를 하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부적격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냥 청와대에서는 그 임명을 강행시키면 이게 다 장관 후보로 다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야당이 부적격으로 이렇게 적성 검사를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놓은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자격 기준이라든가 네. 그런 기준을 만드는 곳 그리고 뭐 그런 절차 뭐 또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정치권에서는 이제 뭐 깜빵 생활을 하신 분들도 꽤나 있고 그 이유가 물론 나쁜 짓을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기득권에 있고 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80년대 때 시민운동 이런 걸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혹여나 임명 불가로 받게 되면 사회적 그런 비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지 그런 방침이 있으실까요 혹시? 약간 좀 전제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우리 학생 운동 하셨던 분 빼고도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청문 후보가 다 이 조건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청문회 후보가 청문 후보를 하다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했을 때 옳다 생각하면 야당을 지지하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과도한 부적격을 했으면 또 국민들한테 탄압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서 이게 잘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성준 후보님께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시간이 30초 정도 있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답변으로 거기까지 이제 다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전체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분들께 주권이 있고 끝났어요? 계속하세요. 국민들께 주권이 있고 전체인분들은 국민들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전체는 건조해야 되고 정의 나와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을 대표한다는 취지도 국정 운영에 임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박종민 후보 주도권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제 못했던 부분은 이후에 마무리 발언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그 시간을 좀 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재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박종민 후보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6선, 7선, 그리고 12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 공약 낸 거 보니까 국회의원 피선거 연령을 70세로 제한하자는 취지의 공약 내신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노인비야 이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특성상 4선 이상 되면 다 부패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저는 높은 이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 다 배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앞서 말씀드리면 뭐 노인 비하 발언이라든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이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이런 취지를 낸 것은 지금 70세 이상의 국회의원분들도 지금 건장하게 잘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젊은 층들 그리고 청년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한두 가지씩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청년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또 여러 정치인분들께서 이제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조금 하면서 제안을 하더라도 무조건 그 정도까지 아니고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제 그것을 입각해서 또 좀 더 젊은 층들이 정치권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좀 올바른 사회가 아닌가. 또 이제 청년층이 못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방금 70세 이상 이게 특별법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70세 규정해놓고 특별법으로 다시 70세 이상 할 수 있도록 할 거면 저는 이 공약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연령층별 투표구를 분리해서 설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연령층별로 투표구를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와 그리고 이제 또 주변 여론을 통해서 좀 접했던 그런 내용이지만요.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30대까지는 이제 대충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교라든가 그런 학교 시설에 있어서 뭔가 투표권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 지역이라도 가까운 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선거 날에는 대부분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조금 뭔가 고려해주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홍익대학교 기준으로 하면 주변에 7군데 투표구가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가든주차장, 강원도민회관, 서경로 주민센터 다 약 1km씩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민 후보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약간 이 부분에서 약간 미흡하셨던 게 아닌가. 이미 다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연령층별 투표구를 마련할 게 아니라 투표를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공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제가 이제 서한서 잠시만요. 그 목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가 열악해서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어가
서한솔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는데요. 그 서한솔 후보님께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네, 찬성합니다. 네, 왜 찬성하십니까?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군소 정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군소 정당들이 예전에 이제 정당 노투표를 하게끔 해서 1인 2표자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와서 선거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어떤 큰 틀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치는 어떤 거대 양당, 그러니까 지금의 큰 어떤 특정 정당들이 이끌어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전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박종미 후보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북한 기업의 남한 진출 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사항이 있나요? 뭐 북한 이북 땅에 있는 그런 지하 자원들을 뭐 우리 한반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유통을 시키면 좀 더 수출면이나 무역면에서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왜 북한 개성공단에다 이게 공업지구를 왜 설립했겠습니까? 이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로 이렇게 투입해서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북한이 우리나라에다 이렇게 과연 공업지구를 설립하면 과연 이게 이득이 될까요? 네, 저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북한이 세계에서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겠고 또한 그러면서 북한 측에 있는 그런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남한 측에도 뭐 기업을 하나 만든다면 서로 교류와 협력의 의미로도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의 그 단순히 수익성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뭐 그렇게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과 북이 함께 공장을 그리고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이제 남북 화해라는 그런 상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앞서 말씀드린 바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를 임기제 도입을 하신다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임기제를 도입하실 것인 구체적인 그 계획이 있으신가? 네,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제 국무총리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한 40, 거의 50명대는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 뭐 여론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2년 정도만 하고 이제 국무총리를 내려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2년 정도만 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 그런 국정의 혼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과 임기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한솔 후보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지방의회 비례의석 보장을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행 법안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공천을 받았을 때 비례 의원이 네네. 그 다른 당으로 이전하게 될 시에는 그 당적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네. 실제로 국회 정기특위에서 이제 박주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실제로 이 법안에 관련해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주 후보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퇴진시킨다 대통령 되면 네.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지. 지금보다 더 대부 퇴진해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고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좀 이제 그만 해고 포기하고 이제 북한 주민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셔야 되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시간 별로 없어서 이 지금 정도로. 네, 어제 발언 끊을 수 있는 네.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 가지신 분이 네, 김정 후보 계속 이어나가주십시오. 서한솔 후보님께서 이 대학생 국회를 지원하는 그런 공약도 내신 것 같은데 네. 대학생 국회가 어떤 정부의 기관도 아닌데 그 대학생 국회를 지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일단은 제가 대학생 국회를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로 공약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현재 있는 대학생 국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자 그 공약들을 냈던 것입니다. 네네. 네, 뭐 국가기관도 아닌데 지원을 하게 돼서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체이고 네. 그리고 또 저희끼리 법안 논의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조직이 좀 더 튼튼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대학생 국회 공약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박종민 후보께서 CVID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와 지금 지금 미국 입장은 CVID도 하고 있지만 그 미 국무부에서 FFVD라고 발표한 것도 있는데 혹시 FFVD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제 아실 것 같으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시나 물어봤어요. 네. 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설명 어떻게 왜 CVID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좀. 일단은 뭐 CVID의 뜻은 뭐 다 말씀 안 드려도 뭐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북핵을 잠시만요. 어쨌든 그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박정민 후보 이제 답변 시간으로 이제 그 김정 후보 주도권 토론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이어나가주시죠. 네, 뭐 핵이라는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의미를 통하는데 물론 이렇게 해야 좀 안정권이 되지 않겠냐.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뭐 러시아 이런 측에서도 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맞춰야 이제 조금 뭔가 대화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여러 민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재강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신성준 후보 주도권 토론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좀 약간 목소리를 한 데시벨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좀 약간 카메라 의식을 살짝 이제 좀 덜 의식하고 이제 상대방 이제 후보자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준 후보 이제 주도권 토론 이어나가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국회 대통령 선거 후보 기호이번 신동주입니다. 일단은 저희 권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편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저희 공약 및 정책은 첫째, 정책 분야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회사수가 지역구는 253석으로 되어 있고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총 3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과 그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인 되기 힘듭니다.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의사수는 지역구 253석에서 263석으로 비례대표는 47석에서 100석으로 의사수 사냥 조정하여 총 363석으로 의사수 사냥 조정해야 정치 참여가 쉽습니다. 정치 개혁을 위한 정치 개혁적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치인분들께서 정해놓고 교사하지 못한 정치인분들이 계십니다. 예방하려면 정치 개혁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 행정부 개혁입니다. 행정부 상급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 개혁을 하려면 또 독일식 행정부제, 대한민국 초대 전무식 부통령제를 부활하여서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제로 대통령 권한 주소, 대통령 임기 단연 하향 조정, 재선까지 연임 가능한 방안을 해야 되고, 제왕제 대통령제
폐지가 되어야만이 행정부 개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법 분야입니다. 사법 개혁을 위한 사법 개혁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사 판사분들께서 재판 고대 시도를 하고 계시고 판사분들은 재판을 정해놓고 교단 못하고 있고 검사와 경찰은 수사를 정해놓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정해놓고 깨끗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분들과 검사분들과 경찰분들께서 재판과 수사를 정해놓고 깨끗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돈 많고 권력 있는 분들께 뇌물 받아서 정해놓고 깨끗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수사권 등록하게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 주도하에 사법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방하려면 공개 수사권을 조정하여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가 되어야 예방이 됩니다. 그리하여 사법개혁적 신설과 공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1번, 2번에 첫 부분에 설명하고 확실한 분야가 첫째 전직 분야 선거제도 개혁이고 의사서는 지역구 253석에서 민주시석으로 비례대표는 가시지석에서 배석으로 의사서 사용 전용하고 전직개혁을 위한 전직개혁적 신설 현재무 개혁은 현장부 상급의 조치 동기시 현장 문제 대한민국 초대 전무식 부통령제 부활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제도 대통령 권한 추소 대통령 임기 단연 하연 조정 재선까지 연임 가능 재완조 대통령제 폐지 두 번째 사법 분야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개혁적 신설 공개수사권 등록하게 조정 이게 1번 2번 권이고요. 네. 약간 여기서 사회자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지났거든요. 그래요? 여기 이제 지금 주도권 토론은 네.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공약을 한 번 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지만은 이제 상대방에게 질문을 통하면서 이제 토론이 이어가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본인 공약보다는 그 상대방에게 이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을 해준 식으로 이제 남은 시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제 관련에 대해서 한번 분야 외교 안보 분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희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교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 안보 네. 뭐 얼마 전에 청와대 측이랑 이제 미국 측이랑 이제 좀 만났지 않습니까? 예.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진전을 통해서 이제 다른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위안부나 위안부나 간제진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그 참담한 역사 앞에서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참 무치한기 짝이 없지만 예.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예.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돈이나 그런 거래 조건보다는 네. 사과 한마디 그게 네. 국민들에게 또 위안부 어르신들께 예. 그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학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 오늘 주제는 정치 외교 안보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아마 제 공약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교육을 네.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후보님께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방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힘듭니다. 지금 네. 매우 힘듭니다. 네. 상가 단지를 둘러보면은 네.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상가 단지를 둘러보면은 네. 맛있게 먹었던 떡볶이집, 네. 치킨집 네.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바생들을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네. 왜냐? 네. 이 알바생을 네. 계속 뽑으면은 이 알바생에게 주유수당을 줘야 합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자영업자들을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 국가입니다. 네. 자영업이 잘 살아야지 네. 돈의 회전이 빠르게 되고 그 돈의 회전이 빠르게 돼야지 민생이 살고 네. 나라가 삽니다. 네. 경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빵. 네. 신성준 후보님, 네. 대한민국 주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물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뿐만 아니라 네. 중국, 네. 일본, 네. 러시아 네.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끝나셨나요? 답변 다 됐고. 국방은 네. 조금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강한 국방만이 네.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왜 우리나라에 네. 그런 많은 투자자들이 네. 전쟁 중인 국가에 네. 왜 주식을 투자하고 네. 기업을 만들고 네. 그러한 일을 했는지 저는 단 한 가지 이유, 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방력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국방력을 믿고 네. 세계의 많은 부자들, 네. 기업가들이 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국방은 조금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국방을 좀 더 강화해 시켜가지고 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준 후보님도 네. 저희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김재강 후보에게 질문하실 때입니까? 네, 그럼 김재강 후보 이제 답변을 마무리로 이제 신성준 후보 주도권 토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0초 내에 질문 못 하시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많이 많은데, 공격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개 수사권이요. 네. 공개 수사권이요. 검경 수사권이요. 네. 지금 공수처 네.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공수처의 설립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네. 아직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네. 이게 공수처가 자칫 잘못하면 네. 이게 어떤 특정인들을 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네.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만약 잘 해결되고 타협이 된다면 네. 그냥 공수처 도입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네, 지금 시간 끝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솔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박종민 후보님과 신성준 후보님의 어떤 역사 인식에 좀 유감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는 단어가 어떤 이제 그 피해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가슴 아픈 어떤 역사적 인식과 배경이 있지만 그것 용어대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김재강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신무기 개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전술핵을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핵 같은 부분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내 신무기 개발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국내 신무기는 우선 우리가 만약에 북한군이 미사일로 도발을 했을 때 즉각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미사일 날라올 때 그것을 방사포 등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또 사드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양해를 구하고 설치를 했다. 그래서
추후에 피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선설치 후보상을 하는 거는 저는 정책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국가가 물론 어떤 정책을 다 낼 때 그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합의를 하고 하면 정말 좋은 정책이 되겠지만 피치 못할 상황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그런 방식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의견 의무수렴제를 공약으로 세웠던 것이고요. 네네. 지금 이제 박종민 후보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자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시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공수처 신설 아닙니까? 뭐 그럴 건 아니고요. 뭐 단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능을 조금이나마 하겠지만 그것 자체만으로서 해석하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을 이제 마치고 내려온 특정 대통령이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받고 그렇게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또 수사를 받게 되는 거네요. 공수처 설치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제정이 되었고 그것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정을 전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좀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현실에 입각해서 그 시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정서적 감상적을 뭐 그런 것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정권 확대에 위해서 선거 연령 인하를 공약을 하셨어요. 그럼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선거권에서도 뭐 저는 좀 피선거권이면 어떤 피선거권을 그러니까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어떤 제일 쉽게 얘기하면 나이의 연령 제한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령 제한은 저는 그대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대, 30대 청년들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저조됩니다. 그리고 손석희 이제 사장이 좀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득권에게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맡기지 말라. 그리고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30 젊은 세대에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300명 중에 50대 이상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수치는 뭐 통계자를 봐야겠지만 지금 2030 세대 국회의원은 2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선 당시로 하면 3명이고요. 네. 현재는 50대 이상 국회의원이 250명에 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피선거권을 조금이라도 인하를 해서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에게 비례대표를 공천을 한다든지 국회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동감합니다만 다만 우리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그런 기득권 세대 그리고 이제 계급 문화 이런 것이 조금 완화되지 않는다라면 그 문제는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하신 거에 보면 지도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지도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최근에 있는 외교기밀 누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교 문서도 기밀에 속합니다. 만약에 그 기밀이 새어 나간다면은 국익에 해를 끼칠 수가 있고 그 국익에 해를 끼쳐서 외교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기밀 문서로 지정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 위임을 통해서 기밀 문서가 된 그 문서를 외부로 노출했다. 그걸로 한미 간 또는 타국 간 이런 국익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감을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교의 어떤 인식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외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속칭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과도 협력을 해야 되고 미국과도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과 협력을 해서 어느 한쪽 간의 균형이 없어진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의 이 외교부 자체에서나 아니면은 저희 그 국회 자체에서 조금만 더 외교 부분에 신경을 써주신다면은 그런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김재광 후보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하신 내용에 보면 피감기관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 다양한 상임위가 있고 소속된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감시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네네. 공무원 적정검사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네네네. 결국에 이렇게 되면 공무원으로 지원하게 되는 젊은 청년 세대나 혹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정검사라는 걸 통해서 어떤 기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 아닌지 네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감기관 감시 강화에 대해서는요. 그 예시를 하나 들면 그 국토부에 있는 직원의 가족들이 엄청 재산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게 국토부에 있는 직원이 어디에 있다 이게 땅을 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친인척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다 그 땅을 사고 그렇게 부를 키운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이게 없이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분명 우리 공무원 그리고 다른 기관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시를 강화시키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적정검사 이 도입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 적정검사를 이게 공약을 냈던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7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은 이틀 걸려서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정됨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큰 불의의 그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면 절대 잘리지 않는 그런 직종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도 성취를 한 만큼의 결과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저도 똑같이 좀 설렁설렁하게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적정검사를 도입해 저는 기존 미달이신 분들에게는 경직 그리고 기준 이상이셨던 분들에게는 어떤 정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종희 후보께 국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CVID 문제 해결을 공약을 내셨는데 2018년 5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PVI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2달 뒤에 7월에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FFVD까지 발표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 북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뭐 우리나라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실은. 근데 계속해서 외교에 대해서 강대국들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또 그것도 보면 한미소파도 마찬가지로 국군과 미국군이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는 네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까? 네, 뭐 현행법상 뭐 종속의 관계가 뭐 성립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참여정부 때도 말씀을 누누이 했지만 이 권한은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이제 다른 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는 건 이거는 민족으로서의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5분의 주도권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박진원 후보께서 이제 2분 정도를 이제 주도권 토론 남겨주셨는데 사실 다 돌아갔기 때문에 만약에 남은 시간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제가 1분 정도를 더 드릴 수는 있습니다. 원래 이제 2분 남았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시간에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1분 정도로 이제 드릴 수 있는데 혹시 그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하겠습니다. 혹시 1분 타이머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맞췄습니다. 1분입니까? 네. 그 1분 사용해 주시죠. 네, 여러분, 저는 정치,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3가지만큼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국방과 동맹국 간의 긴밀한 공조로 전 역량을 다해서 나라와 국민 여러분들을 지켜내서 전시 작전권을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국익과 관련된 사안은 물러서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절대 비굴한 외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여권만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대외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는 전국을 만들겠습니다. 여야 갈등이 아닌 여야 화합의 전국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관이나 청와대 인사들을 네, 지금 시간 끝나셨거든요. 사실상 그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마무리 발언이어가지고 제가 언제 이제 끊어야 될까 했는데 마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약간 지금 시간이 2시 반이 조금 안 됐습니다. 한 제가 사회자로 약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한 10분 정도를 완전 자유 토론으로 해서 하는 건 어떨지 좀 약간 다 아쉬우시잖아요. 그래서 10분 정도만 주도권 토론이 아니라 그냥 이제 완전 자유 토론으로 하는 건 어떤지 후보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다 괜찮으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럼 10분 타이머 맞춰주시고요. 그럼 완전 자유 토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작하는 거는 약간 공정성을 위해서 이거 펜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네, 신성준 후보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자유 토론이면 뭐 자유롭게 하면 됩니까? 네, 네. 그러면 네, 질문을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위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분한테 넘기시겠습니까? 일단 생각 좀 하고. 네, 저거 아무나 신성준 후보님께서 네. 펜을 이렇게 세웠다가 떨어뜨려 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거나. 네,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면 힘을 준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뒀다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요. 네. 네, 박진호 후보 자유토론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각자 이제 1분씩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원자 받겠습니다. 네, 서한솔 후보. 일단은 아쉽습니다. 박종민 후보님께서 결국에는 CBID 관련해서 아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후보님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2차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없으셨어요. 저와 신성준 후보님만 발표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2차 공약 발표도 미루고 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좀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재관 후보님께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남방 나이브리지 정책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좀 어떤 논거나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신남방이 이제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이 4강국을 제외하고 그 아세안 소속 국가와의 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브리지는 9개 단위라해서 전력, 철도, 항로, 수산가스, 항만, 조선, 농업, 상업단지 이렇게 9개 분야에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 그리고 몽고, 일본 이렇게 다리를 이어서 하겠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남방과 이 나인브리지 정책이 우리나라가 너무 그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중국에 너무 무역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드 같은 문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의 그런 무역 보복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무역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운 정책입니다. 자유 토론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발언만 이제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자유롭게 그냥 박진호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박종민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주신 경기 남부, 경기 북부에 대해서 박종민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분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것, 이게 지방 분권화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러면서 뭐 경기도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의 개념인데 수도권에 좀 낙후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이나 뭐 성남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인구라든가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겠는데, 그것은 이제 이왕이면 경기 분도를 해서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또한 그 자치권 안에서 어떻게 뭐 인프라를 재건축하면서 이제 인구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네, 발언해 주시죠. 김경 후보. 그 박종민 후보께서 국민 참정권을 확대한다. 그래서 선거 연령을 이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참정권이 18세로 이렇게 낮추면 그냥 다른 범위니까 소년법이든 아니면 이제 담배, 술 등의 그런 나이 제한도 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죠. 선거권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지. 근데 왜 선거권에서만 그렇게 적용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참정권이 주어지는 권한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참정권이라는 건 뭐지 뭐 그대로 올라가면 뭐 투표권 뭐 이런 거겠는데, 뭐 이런 일부 내용들은 이미 여러 정부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18세를 낮추자는 얘기는 뭐냐면 좀 더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역대 정부의 뭐 40몇 프로, 50몇 프로 뭐 이런 좀 절반이 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선거를 투표를 한 인원들 중에서는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뭐 장년층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뭐 선거권을 좀 낮추면서 이제 좀 뭔가 청년층들, 좀 젊은 세대들에게도 좀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정권이 부여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의 권한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정권은 주어졌는데 소년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술과 담배에서도 구매 그런 자유가 없으면 저는 이게 참 모순적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저는 선거권 제도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네, 산소 후보. 네, 발언해 제의를 드릴게요.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공천심사기준 개혁하겠다, 선출직 지역위원장 국민 선택하는 공전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 공천을 하게 되면 정당의 공천을 받는 거죠. 그럼 정당 내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정당 내부에서 할 일을 국가나 선관위나 이런 데에서 개혁 기준을 주고 이대로 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행정부가 압박하는 형태 아닙니까? 뭐 물론 압박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뭔가 공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공천을 주는 제도, 뭐 정당 내규에 의해서 취하는 행동들, 저는 다 좀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얼마 전에 지방의회에서 어느 당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사건들, 그리고 이제 돈과 그런 정경 유착을 통해서 공천권을 획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자라는 것이지, 뭐 우리가 시켰으니까 그대로 적용해 라는 단순한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후보의 자질을 정당에서 판별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저는 유감과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요. 박진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네. 왜 주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국방백서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 정책 기조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북한은 주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도 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라고 얘기하고 다음에는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거에는 북한은 주적이었습니다. 네. 6.25 전쟁을 일으키고 아웅산 테러 폭격 사건을 일으키고 칼기를 폭격하는 등 많은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협력해야 됩니다. 한 민족입니다. 아무리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 헌법의 최종 가치는 통일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통일을 반드시 하려면은 먼저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전 정부에는 통일이 5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저는 그나마 30년 정도가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하나된 대한민국, 하나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적이 아닌 이제 하나, 화합이 되는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그 서한솔 후보 손 들기 전에 박진원 후보가 먼저 손을 들었거든요. 네, 박진원 후보에게 이제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한 민생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한솔 후보님, 최근 있었던 카풀 정책, 택시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사회자가 잠깐 개입하면 오늘 주제와는 다소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약간 번외로 약간 자유토론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어쨌든 넘어가고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정부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기조를 설정할 때 그만큼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거는 당장 오늘 내일이 일이 아니고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겁니다. 예결사도 똑같습니다. 어느 특정 국회의원께서 대한민국의 예결사는 100년을 위한 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정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책 법안 비용 추계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은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택시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마 터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계속 오랫동안 쌓여져 있던 문제들을 왜 그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와서 카풀 등장해서 너네는 불법이다라고 어떻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번외로 이제 완전 자유토론 시간이 지금 시간이 다 끝났거든요. 네, 먼저 손을 들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후에 이제 마무리 발언이 있으니까요. 네,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그 4번 좀 더 주면 안 돼요? 4분이요? 아까 시간 다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유통하면 좀 나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좀 이따 3시에 또 다른 일정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후보자님들과 또 시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도권 토론과 이제 10분 완전 자유 토론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그 마무리 발언을 이제 후보자님들께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순서는 아까 전처럼 제 왼쪽부터 시계 방향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진원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여러분, 저는 얼마 전 현충원 추념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 진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저는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진보, 보수, 좌파, 우파로 나누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이 나라의 이념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이고 이 나라의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 박진원은 이념을 넘어 새로운 갈등을 넘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회자로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네, 1분 동안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종민 후보 마무리 발언 주시죠. 네, 처음으로 많이 떨었습니다. 그 떨은 이유가 대한민국을 좀 논한다라는 것에 좀 설렘이 있었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뭐 연령표 투표고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한 아까 위안부 관련해서 정부 홈페이지에 위안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는데 저는 이런 잘못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런 뭐 서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그런 게 좀 달라서 그랬던 걸 생각하고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해서 할 줄 못해서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김재광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저는 우선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에 좀 유감이 있고요. 우리가 그래도 상권 분립 취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권 분립 기준에 맞춰서 공약을 세웠던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물론 여기 계셨던 후보님들 다 훌륭하시고 저 또한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음 2차 토론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상준 후보 마무리 발언 주시죠. 저는 뭐 질문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뭐 못하고 그 예전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기호 2번 시선준 후보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저 기호 2번 시선준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기호 2번에 지지해 주신다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정의롭고 깨끗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 글로벌 대한민국, 스마트한 대한민국, 내일의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공약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저 신선준은 공약을 잘 지키며 국정 운영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저 기호 2번 신선준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신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한솔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와 외교 안보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각계 시민사회, 정치, 언론에서도 해법을 내놓았지만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흐름이 세계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걸어갈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주권의 이상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2020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님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밤새고 오신 분, 어젯밤에 이제 설레서 이제 잠이 안 와서 이제 낮밤을 이제 까신 분, 다 이제 또 멀리서 오신 분들 되게 다양한데요. 어쨌든 다 모두 다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토론회는 어쨌든 1차 토론회 때 이제 부진했던 부분, 이제 미진했던 부분을 서로 이제 후보자님들과 이제 조율해서 좀 더 이제 나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6월 29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대학생 국회 노희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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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